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특별히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장중에 이제 제가 선물 매매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 미세한 흐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강하다는 게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장중에 요렇게 밀리는 흐름, 장중에 이게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살짝 삐걱거리더니 이걸 이제 또 만회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급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히 강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에 서서히 시장이 회복했다는 건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장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호하고, 그게 해외 증시가 강해서 그렇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든 예,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월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죠. 이게 뭐 누가 되더라도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정책은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선거철에 그냥 립 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공약들을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좀 우호적이고, 그게 부동산이 지금 항상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부동산이 먼저 오르고 주식이 나중에 오르는데, 이 부동산이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규제를 때려 박아서 못 오르게 하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 악재로 인식이 되는 부분은 맞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채권 시장의 규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에 유입될 자금들이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물론 채권은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 그 만기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들어오는데, 채권 가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요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서, 과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시장이 좋았다.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도 사실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이 같이 오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뭐 이런 거라서 자산시장의 금리 인상이 과연 악재냐? 전통적으로 보면 악재가 아닌데,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이미 이 기간 동안에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을 정리를 하면 기간 조정이 계속되고 아마 충격을 한 번씩 받을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한 번, 테이퍼링 끝났을 때 한 번, 금리 인상 또 한 번, 대통령 선거 때 한 번, 그리고 대통령 취임 때 한 번 등등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 후보들의 공약이 주식시장이 우호적이고, 그리고 내년에 양도 차익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뭐 올해 뭔가 하려면 다 해먹어야 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상반기에 횡보, 하반기에 강세,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는데 특별히 해외 증시하고 연동될 만한 부분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또 거품이 낀 종목들은 내려오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제가 이 종목을 직접 매매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뭐 사정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예, 미뤄졌고, 시장도 뭐 탐탁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탐탁지 않으니까 선물 매매라도 다시 해볼까, 이게 뭐 대충 해볼까 이런 마음보다는, 시장이 정체됐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기간 조정을 상반기에는 받을 것이다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는 큰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시점에서 선물 매매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고 팔고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일단 몸풀기를 해봤는데 뭐 한 계약만 했습니다. 또 많이 하면 심리가 후달리니까. 예, 한 계약만 해가지고 이게 세 계약, 두 개까지 되나? 예, 2천만 원 넣어봤더니 두 개까지 됩니다. 예, 두 계약이 되는데 오늘 뭐 성과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30만 원씩 벌어서
그래서 한 달에 500만 버는 걸로. 근데 왜 500만을 벌어야 되냐면 그건 뭐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하는 거고. 두 계약인데 이제 뭐 아직까지 시장의 이 미세한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한 계약하고 이 방향성이 틀리면 또 한 계약하고 이런 정도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두 계약을 대응을 한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물 옵션에서 보면 그 매매 뭐 특별히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뭐 보면 매도 이렇게 보면 그냥 아주 짧습니다. 짧게 하는 게 그 분봉상에서 이제 맥점을 잡아가지고 때리는 건데, 그 매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매도도 먼저 할 수 있고, 이런 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고, 시장이 이제 방향성이 없을 때. 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요거 그 저기 이거 말고 개별 종목 이걸로 안 찾아지나? 그 LG화학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먼저 LG화학을 보면 되겠습니다. LG화학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또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공모 시점에서 LG화학 주가가 박살나 있으면 아무래도 청약하는데 분위기가 나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마 간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예를 들어서 공모 시장에 30조 원이 몰렸다. 이건 이 30조 원은 30조 원 다 공모 받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모 금액이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청약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모 규모가 12조였나? 이런 것도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쳐봐야 돼. 예, 공모 규모 보면 어딨지? 일반 청약자에게 25에서 30%가 배정이 되고 12조 7,500억까지 최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 자금이 공모를 받으려고 탈탈 틀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3분의 1이나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서 대부분 청약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끌어오는 자금하고 12조 7,500억이나 돼서 여기서 이제 일반 청약자가 3분의 1이라 그러면 못해도 한 4조 원 정도 될 텐데,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넣는다? 이렇게 몰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청약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돈이 또 유동성이 빨려버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그 18일에서 19일까지 청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주가를 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적당히 관리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청약한 다음에 이제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청약이 끝나는 시점에 요 LG화학 선물을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에 앞서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상한가 가는 게 있으니까, 그 제가 뭐 우림 PTS하고 대성 파인텍하고 낮은 가격에 사시면 좋다, 최대한 싸게 사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왔습니다. 뭐 사실 뭘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뭔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일단 우선 우림 PTS니까, 우림 PTS는 감속기 분야에서 국내 1위입니다. 뭐 대형부터 해가지고 소형도 다 만드는데, 이 감속기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됩니다, 이 감속기가.
근데 제가 전기차를 굉장히 초기에 구매를 한 코나 EV 초기에 구매를 했는데 3년 넘게 지금 타고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이 감속기가 불량이라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트럭 소리 납니다. 예. 그래서 이 감속기 중에서 제대로 이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니까 우린 PTS가 비록 자동차용은 아니지만 풍력 쪽으로 감속기인데 해상 풍력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이쪽에서도 좀 기술력이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 뭐 물론 이 훌륭한 기업가들이 많으실 거고 애착을 갖고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린 PTS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착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고, 근데 주가가 지금 저평가 상태다. 저평가 구간인데, 뭐 원자력 탈원전이 거의 한계에 왔으니까, 탈원전 해소되면 또 두산중공업 쪽으로 거래가 늘어날 거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뭐 나쁠 게 전혀 없네. 지금 가격이면 가격 매력이 있다. 그래서 싸게 사시라 말씀드린 것이 뭐 사실 이런 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빨리 반응이 나오니까 좋은데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다 맞출 수도 없고 다 맞춰서도 안 되고 다 맞추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만 확률로 따져보면 제가 언급한 종목들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도 괜찮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조건을 넣고 이런 조건을 넣고 그리고 뭐 기업 탐방도 하고 그 오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못 듣더라도 하나 건너면 꼭 그렇게 아는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면 이 기업이 투자를 해서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정도가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이만큼의 어떤 변수 요인이 이것저것 하게 되면 이만큼은 남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외부에 있는 어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공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공부를 통해서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면서 기대 수익은 그대로 있는 효과니까 이 가격이면 이 리스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 주가가 굉장히 싸네? 뭐 소위 표현하면 주가 개 싸네? 이거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사실 뉴스는 무슨 삼성중공업하고 로봇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떴지만 사실은 뭐 그냥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성 파인텍으로 가보면 대성 파인텍도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더라도 타격을 전혀 받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너 일가가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아니라 경영자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도 물론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바른 경영자가 안정적인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잘하는 분야를 기본으로 두고 더해 나간다는 거. 요게 바로 진짜 성장주가 아닌가. 무슨 뭐 반 사기 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진짜 성장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분 관계를 보면 요 GMU 홀딩스하고 DMD 네트워크스 여기는 아마 다 팔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팔고 나갈 때 이제 공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 있는데 현재는 최대 주주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경영하는 마인드는 내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거의 10배의 어떤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뭐 대충 또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아주 안정적인데
지금 대형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쪽하고 뭔가 또 타진이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냥 뭐 샘플 하나 보내봐라 요 정도인데 그 샘플 하나 받아가지고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뭐 어디 납품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샘플을 뭐 한 20-30개 업체한테 보내봐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 경영자가 올바르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 불경기에 제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재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상태인 종목이 저평가네? 그러면 뭐 분명히 뭐 공장 갖고 있고 땅 갖고 있고 이러면 자산 재평가 같은 거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재무제표보다는 주가가 높을 겁니다. 그랬을 때 쌀 때 그냥 사면 된다. 그리고 우린 PTS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다른 게 터져가지고 올랐듯이. 왜냐면 싸면 뭐가 관심을 가져도 가지게 되니까. 예, 마찬가지. 대성 파인텍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뭔가를 잘못.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종목인 거 맞는데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평가를 하자면 뭐 그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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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움직였다기보다는 과매도를 해소를 했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고 움직이는 건 이제 나중에 15,000원 돌파해가지고 정말 예, 시원하게 달릴 때가 있을 겁니다. NHN 복수도 사실 뭐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5,000원짜리 25,000원 가까이 갔으니까 가까이 갔나? 넘어갔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런 게 한번 터지면 그렇게 될 거니까 예, 그때까지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 하반기에는 오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L 바이오닉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바이오닉스는 이게 액면 병합이었나? 감자였나? 아, 액면 병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SL 바이오닉스는 지금 액면 병합을 하고 주가가 이전으로 환산하면 이게 한 65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그거보다 낫나?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300억. 예, 300억. 그리고 지금 순자산이 452억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이 UVC 쪽에서 많이 터지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가졌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고 루멘스 쪽 매출이 끊어지면서 또 매출 규모도 줄어서 거기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계속 적자 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SL 바이오닉스를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아마 적자가 날 거고
예, 그랬을 때 관리 종목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우려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주주들한테 원한을 깊게 샀다는 부분, 예, 거기에 따른 어떤 할인 요인을 생각하면 뭐 정상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고, 다만 이제 항상 이 회사는 뭐 딱히 이거를 욕을 하기도 애매한 게, 뭐 본업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본업에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본업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대로 상장 폐지되고 회사 부도나서 끝나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전환사채라도 찍고 그것 가지고 해서 뭔가 계속 연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두 개를 보면 사실 뭐 그래도 남아있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루벤스의 공장을 인수했는데 꽤 큽니다. 417억. 예. 417억이고 단순오기,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하고 5,040원에 2002년 1월 4일.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구나. 예. 그래서 뭐 유상증자 가격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당분간 또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 어떤 불신이 누적돼 있는 부분. 예, 그렇지만 이제 루멘스 공장을 사서 뭐 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유상증자 하고 나면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고, 청약일에는 그래도 청약 성공을 위해서 뭐 한번 주가 부양의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 동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릴 동기가 있다라는 점에서 청약일, 그러니까 청약일 언제지? 구주주 청약일이 7일에서 10일이니까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에는 뭔가 좀 주가 부양의 동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유상증자 물량 풀리면 한동안 또 그 가격에 수렴하는 형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봐야 될 종목이 대한제분. 예, 오랜만에 뭔가 반짝했기 때문에 또 이런 날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반짝 올랐을 때 올랐으니까 언급해야지. 근데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급을 하기 때문에. 모르다가 괜찮네 해서 사면 이게 고점이 되니까, 그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매수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오늘 올라서 한번 관심을 끌었으니까 보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시지 마시고 최대한 싸게 사시는 거, 그걸 권장합니다. 네, 그 대한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2,696억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8,875억. 근데 이거 뭐 자산 중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자산까지 더하면 뭐 사실상 뭐 1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4분기에도 아마 흑자가 났을 거고, 그러면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뭐 거의 한 1,000억 정도 올해 흑자가 났을 겁니다. 뭐 물론 일회성 자산의 매각을 통한 그런 이익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18년에 515억 순이익, 2019년에 170억, 20년에 208억, 그리고 2021년에 1000억.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합쳐가지고 거의 2000억 가까이 순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도 아니고. 근데 시가총액이 이거다. 이건 뭐 사실 너무너무 저평가인 건데, 그 저평가 해소를 위한 어떤 계기가 당장은 없는 게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거 중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주식수가 너무 적다. 예, 그러니까 총 주식수가 200만 주가 채 안 되니까 이걸 액면 분할을 하거나 해서 주식수를 조금 늘려보면 저평가 정도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경영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당위성은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제 주주로서 뭔가 어느 정도 지분이 모여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이걸 많이 살 만큼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돈이 생긴다 해도 왠지 이렇게 느린 종목은 많이 사기 싫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정도만 가져봅니다. 예, 그래도 너무 저평가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하방 경직성도 보이고 또 잘 안 빠지고 있고, 뭐 올해 잘하면 내년 정도에는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한번 주춤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워낙 약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곡물 가격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면 곡물 생산을 위한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토지 임대료, 세금, 그리고 씨앗 가격, 그 농기계를 돌리는 에너지 가격 등등 다 오르기 때문에 결국 곡물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대한제분의 어떤 그 점유율이라든지 이 사업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시장에서의 인식 변화를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런 게 보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관심을 가지는데, 뭐 천천히 가치주를 찾다가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또 더 나아질 거니까 편하게,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진 플라임. 예, 우진 플라임은 오늘 지분 공시가 났는데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경영권과 무관하게 이제 단순 투자로, 단순 투자 목적을 했고, 뭐 어디 외국 계열인 것 같습니다. 예, 외국 법인이고 영국 회사입니다. 바클레이 캐피탈 시큐리티즈 리미티드, 뭔가 페이퍼 회사의 검은머리 외국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회사인데, 운용자산 총액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물론 지도는 거의 없지만, 이런 데서 외국인이 들어왔다. 뭐 단순 주식 매수 계속 샀다는 거고, 적어도 5% 이내였을 거기 때문에 최근에만 해도 상당한 규모로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진 플라임의 이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외국인이 보면 27일, 28일에 많이 샀습니다. 90만 주 이상 샀으니까, 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던질 때 싹 걷어간, 예, 뭐 나름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얘들은
검은 머리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뭐 검은 머리든 흰 머리든 노란 머리든 외국인이 샀다는 것 자체는 호재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7.28%니까 이게 이제 10%가 넘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무진 플라임이 앞으로 좋은 흐름을 전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고, 그리고 딱히 그 외에는 딱히 없는데, 앞으로 이제 매일 선물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구경거리, 뭐 물론 제가 돈을 따면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은 아주 조금의 어떤 투자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고, 제가 이러면 또 잃는 대로 또 고소한 맛도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식으로 보여드릴 게 당장은 없어서 사실 뭐 조금씩은 매매를 하는데, 그것 갖고 저는 그냥 그 금액이 뭐 나쁘게 표현하면 에이 잃어도 그만이고 이 정도로 아주 작게 합니다. 예, 작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실 거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도 같은 입장이 돼야 되니까, 적어도 이 돈이 사라지면 주식으로 잃으면 아플 것 같다,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뭘 보여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선물 매매 구경 삼아 보시다가 한 5월 정도 좋은 타이밍 잡아서 예, 다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